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일야 구도하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일야 구도하기예요. 그래서 일, 하루에, 하룻밤이죠. 일야, 하룻밤에 구, 9번, 도, 건너다, 가, 강. 그래서 하룻밤에 9번 강을 건넌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바를 전달하는 거죠. 수필이기 때문에. 그럼 뭘 깨달았냐? 9번 강을 건너면서 물소리에 대해서 깊이 성찰했습니다. 그런데 이 강물 소리를 처음 성찰한 게 아니고 이전에도 몇 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바가 바로 주제가 되겠죠. 그 주제는 바로 이거예요. 외물에 현혹되지 말고 본질을 파악하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 또 하나, 자기만 위한 처신을 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되겠다. 편견을 갖지 말고 본질을 파악해야 한다. 감각에 의존하지 말고 대상의 본질을 파악해야 한다. 이게 바로 깨달은 바. 이게 바로 주제가 되겠죠. 주제. 이 작품에서 알아야 할 것들 한 7, 8가지로 정리해보고 본문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글은 수필이니까 수필의 특성 알아야 되겠죠. 자신의 주변의 이야기를 형식 없이 쓰는 글. 그래서 신변잡기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수필이죠. 그래서 작가의 개성이 드러나는데 박존의 수필 일야구도 하기는 작가의 경험, 물소리를 들은 경험을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분석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물소리를 묘사하는데 물소리를 묘사할 때 시각적, 청각적 이미지 나오고요. 물소리니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역동적 이미지 또 나오고 또 다양한 비유법. 여기서 비유법은 의인과 지규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열거, 대조, 과장을 통해서 이 폭포의 소리를 표현한다는 것. 이 수필의 특징이고요. 이렇게 폭포의 소리를 묘사하고 분석하면서 이 폭포 소리를 통해 깨달은 교훈을 설득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찰적이라는 말도 맞겠죠. 자, 그래서 이 소필은 교술관례인데 한문수필입니다. 한문수필 중에서 기에 해당하죠. 자, 한문수필은 설과 기로 나눌 수 있어요. 설 같은 경우에는 사물의 이치를 소개하고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는 형식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기는 사물에 대한 기록과 깨달음을 다룬 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이 수필은 교술관례죠. 교술관례예요. 교술관례에 해당하는 것은 설, 기, 한문이고요. 현대 기행문, 편지, 가전체 소설, 가전체 소설도 기에 해당한다는 것 알아두셔야 되고요. 악장도 역시 악장하면 떠오르는 게 용비어천가죠. 가전체 하면 떠오르는 게 공방전, 국순전 이런 소설도 교술관례에 해당한다는 것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수필은요. 우임금의 이야기. 그래서 우임금의 고사를 인용해서 자신이 주장하는 바에 말을 뒷받침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설득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 소설의 특징이고, 주제는 아까 말했죠. 외물에 현혹되지 말고 대상의 본질을 파악해야 한다. 여기서 외물에 현혹된다는 것은 감각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에 의존하지 말고 본질을 파악해야 한다. 자기만을 위한 처신 을 하는 사람을 경계해야 한다. 그 다음에 자기만을 위한 처신을 하는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보는 사람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해도 같은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보고 듣는 게 다가 아니다. 이런 말도 이제 만든 말이 되겠죠. 혹은 외부적인 삶에 현혹되지 말자.
이런 말도 맞는 말이 될 거예요. 다른 말로 또 편견을 갖고 행동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편견을 가지고 사물을 대하면 그 본질을 파악할 수 없다. 이게 모두 같은 주제가 됩니다. 이렇게 물소리를 듣고 깨달은 바를 일반화한다. 일반화한다는 것은 인생에 대한 도로 확장한다는 얘기예요. 인생에 대한 도가 방금 말한 이런 것들이죠. 이때 화자가 경험한 것, 화자가 글의 대상으로 삼는 거는 물소리예요. 물소리를 여러 번 경험하고 나서, 대상은 하나예요. 여러 번 경험하고 나서 그로 인해 깨달은 바를 자신의 삶에 적용해요. 그래서 글쓴이 박지원은 경험을 통해 깨달은 바를 실천하는 적극적인 삶의 제사를 가졌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 되겠고요. 또 하나의 특징이 구성이에요. 역순행적 구성을 보여주는데 맨 처음 현재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어느 여름에 폭포 소리를 들었던 경험, 그 다음에 지난 여름에 폭포 소리를 들었던 경험, 다시 현재로 오고요. 어제 들었던 폭포 소리의 경험, 또 그 소리를 통해 현재 깨달은 바를 우임금의 고사를 인용해서 설득력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 구성 단계를 다시 한번 볼게요. 현재, 맨 처음 부분 현재로 시작하죠. 그래서 강물 소리를 다양한 비유, 열거, 역동적 심상을 통해서 그 물소리가 매우 크다고 말하고 있고요. 어느 여름에 들은 물소리도 매우 컸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어느 여름에서, 어느 여름 시점에서 뭇사람들, 타인들은 물소리가 큰 이유가 여기가 예전에 전쟁터였기 때문에 물소리가 크게 들린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필자가 반박하죠. 그것 때문에 물소리가 큰 것이 아니라 소리를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반박해요. 그리고 지난 여름에 자신의 집에서 물소리를 다른 대상과 견주어 보았는데, 그 대상들은 자신의 마음 혹은 상황에 따라서 달리 들린다라고 말하고요. 현재 강을 9번 건넌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어제 백화강 하류에서 강을 건널 때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사람들의 태도, 강을 건너는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서 감각에 의존하여 강을 건널 때는 두려움이 많아서, 즉 외물에 현혹되어서 사물의 본질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 이를 통해서 마침내 강물 소리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강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우왕의 고사를 통해서 자신의 주장의 설득력을 강화하고요. 마지막으로 글을 읽는 독자에게 당부하면서 이야기가 끝나요. 제 귀와 눈의 총명함만 믿는 사람들에게 경고한다. 즉 자신에게만 이기적으로 유리하게 행동하는 교만한 사람들에게 경고한다. 이게 바로 주제가 되겠죠. 자신의 마음대로 외모를 보고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면 안 된다. 즉 외모에 구애받지 않고 본질을 파악해야 한다 라면서 이야기가 끝나요. 그래서 이 수필은 요거 하나 가장 중요한 거고, 수필의 특징에 대해서는 한 문제 나올 거고요. 이 수필의 특징이 물소리를 분석적으로, 설득적으로, 분석적으로 묘사하고 다양한 표현 방법을 통해서 생동감 있게 전달하고요. 그 다음에 우임금의 고사를 인용해서 설득력을 강화하고 있고, 주제 외물에 현혹되지 말자, 현혹되지 말고 본질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또 자기만 위한 처신을 하는 사람을 경계해야 한다. 편견을 갖지 말고 대상을 대해야 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고요. 역순응적 구성인데,
자, 이렇게 가운데로 나눠 볼게요. 여기까지가 기, 여기까지가 승이거든요. 여기까지가 기고. 그래서 현재로 시작해서 승에서는 어느 여름에 들었던 물소리, 그 다음 지난 여름에 들었던 물소리를 얘기하고요. 승에서 현재로 돌아와서 현재 강을 9번 건넌 이야기를 시작하고, 어제 보았던 사람들이 강을 건너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현재 깨달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깨달은 바를 자신이 강을 건널 때 적용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권하는 내용을 끝으로 이야기가 끝나게 돼요.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는 여기 반으로 끊어서 현재, 어제, 현재로 이어진다. 또 앞부분을 반으로 끝나서 현재, 어느 여름, 지난 여름으로 이어진다. 이것을 시간 순서대로 배열하는 연습을 해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글의 대상은 물소리 하나지만 이 물소리에 대한 경험은 여러 가지다라는 것. 그 다음 경험을 통해 깨달은 말을 실천하는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렇게 깨닫고 나서 다시 강을 건널 때는 외물에 현혹되지 않고, 즉 물소리에 현혹되지 않고 말 위에서 강을 건너면서도 두려움 없이 강을 건널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요. 이 깨달은 바를 1번 하죠. 자, 이렇게 강을 건너는 것도 경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의 삶은 이보다 훨씬 더 경계해야 할 것이 많으므로 외물에 현혹되지 말고 본질을 파악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이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경계하는 말로 글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에 대한 도로 확장하는, 즉 인생을 삶에 있어서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부분 들어가 볼게요. 처음 부분이 현재예요. 일야구도하기, 하룻밤에 강을 9번 건넌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은 바, 외물에 현혹되지 말고 본질을 파악해야 한다 라는 주제. 그리고 편견을 가지고 혹은 이기적인 마음으로 혹은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라는 주제를 담고 있죠. 자, 그럼 첫 부분, 강물은 두 산 사이에서 쏟아져 나와 바윗돌과 부딪히며 거세게 다툰다. 그건 강물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네요. 그 화들짝 놀란 듯한 파도, 분노를 일으킬 듯한 물결, 슬피 원망하는 듯한 여울물은 내달아 부딪히고 휘말려 곤두박질 치며 울부짖고 고함치는 듯하여 항상 만리장성을 쳐부술 듯한 기세를 지니고 있다. 여기까지 강물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죠. 시각적 심상, 여기 청각적 심상도 있고요. 청각, 파도 하면서 시각이 나타나 있고, 뭐뭐 할 듯한 여울물, 지규법 있고요. 또 역동적 이미지 느껴지고요. 대상이 움직이는 모습을 표현했으니까요. 그 다음 전거 만체, 전기 만대, 전포 만문, 전고 만개로 무너져 내려앉고 터져 나오며 짓누르는 저 강물 소리를 비유하기에 부족하다라고 했으니까 강물 소리는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크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강물 소리가 크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강물 소리다. 강물 소리가 크다라는 것을 전거, 전기, 전포, 정고라는 소리를 비유해서 이것보다도 더 크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전거, 전기, 전포는 다 전쟁에 쓰는 무기죠. 이런 것들보다도 광물 소리가 더 크다고 말했으므로 여기에는 과장법도 쓰였다고 할 수 있겠네요. 과장.
자, 이 과장을 통해서 힘차게 흐르는 강물 소리를 생생하게 묘사했고요. 역동적, 시각적, 청각적 이미지, 또 비유법을 통해서 강물 소리가 크다는 것을 강조하고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강물 소리가 크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거예요. 두 번째 볼까요? 자, 여기는 현재였고요. 지난 여름으로 들어갑니다. 백사장에는 거대한 바위돌이 우뚝하게 늘어서 있고 강둑에는 버드나무들이 우두컴컴하여 형체를 분간하기 어렵다. 흡사 물귀신들이 다투어 나와 잘난 채 뽐내는 듯하고 좌우에서 이무기들이 사람을 낚아채려고 애쓰는 듯하다. 어떤 이가 이곳은 옛 전쟁터이기 때문에 강물 소리가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한다. 어떤 이의 말이죠. 어떤 이의 말인데, 하지만 그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강물 소리란 어떻게 듣느냐에 달려있을 뿐이다. 이게 바로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죠. 그래서 어떤 이와 다른 글쓴이의 생각이 직접적으로 드러났다. 그래서 필자의 생각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 되겠죠. 이게 바로 글쓴이가 하고 싶은 교훈, 즉 주제가 될 건데, 어떤 이의 생각을 보여주고 이 어떤 이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다른 말로 통념이라고 하죠. 통념을 제시한 다음에 이에 대한 글쓴이의 반박을 통해서 이 글쓴이의 주장, 글쓴이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네요. 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게 이제 어느 여름에 생긴 일인데요. 이것을 역시 다양한 표현법을 통해서 보여주네요. 다양한 표현법. 이 부분에는 뭐가 있습니까? 일단 뭐뭐 하는 듯하고 뭐뭐 하는 듯하다. 직유법 있고요. 또 문장 구조가 똑같죠. 뭐뭐 하는 듯하고 뭐뭐 하는 듯하다. 그래서 대구법이 있고요. 또 묘사가 쓰였죠. 묘사, 시각적 이미지. 그리고 이 윗부분에도 표현법 뭐가 있나요? 뭐뭐 하는 듯하고 직유법 있는 거고, 강물 소리가 곤두박질 치며 울부짖는다라고 했으니까 의인법이 쓰인 거고요. 이 강물 소리를 계속 나열하고 있죠. 그래서 열거법도 쓰인 거고, 이 부분에는 과장법도 쓰인 거고요. 시각, 청각적 이미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미지와 비유를 통해서 강물 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고, 또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통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반박을 통해서 글쓴이의 주장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요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락 가볼까요? 나는 산중에 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난 여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지난 여름에 나는 산중에 살고 있는데 대문 앞에 큰 계곡이 있다. 해마다 여름철이 되어 소나기가 한 차례 지나갔다 하면 계곡물이 갑자기 불어나 노상전거와 전기와 점포와 전고 소리를 듣게 되니 위에서 나왔던 표현법이네요. 마침내 기병이 날 지경이었다. 그래서 계곡 소리 때문에 괴로웠다라고 이야기하네요. 그래서 나는 예전에 방문을 닫고 누워서 그 소리를 다른 비슷한 소리에 견주어 보며 들은 적이 있다. 그래서 강물 소리가 하도 커서 다른 소리와 비교해 보았다고 얘기하네요. 솔숲에 바람이 불 때 나는 듯한 소리, 이는 계곡물 소리를 청아하게 들은 경우이다. 자, 계곡물 소리를 청아하게, 즉 마음을 청아하게 먹은 다음에는 이 계곡물 소리가 풀숲의 바람이 불 때 나는 소리처럼 들렸고, 산이 갈라지고 언덕이 무너지는 듯한 소리로 들릴 때는 이는 흥분해서 들은 경우고, 개구리떼가 다투어 우는 소리로 들릴 때는 우쭐해서 들은 경우고, 만개의 축이 연거푸 울리는 듯한 소리로 들릴 때는 분노하면서 들은 경우다. 그러니까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이 소리라는 것은, 외물이라는 것은
감각이라는 것은 자신의 마음에 따라 달려 있다고 말하는 거죠. 이를 열거 지규를 통해서 보여주었죠. 마음가짐에 따라 다르게 들리는 계곡물 소리를 다양한 비유적 표현으로 열거하고 있죠. 그리고 계곡물 소리를 다른 소리와 견주어 보는 모습에서 이 부분이 중요하네요. 작가의 통찰력, 관찰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수필이기 때문에 작가의 개성이 드러남을 이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죠. 통찰력 있게, 관찰력 있게 보고 있습니다. 나는 이라는 것을 통해서 수필의 특성을 알 수 있네요. 글쓴이는 바로 작가라는 것 알 수 있죠. 수필의 특성. 그 다음 볼까요? 순식간에 천둥 번개가 치는 듯한 소리는 깜짝 놀라서 들은 경우고, 찬물이 때론 약하게 때론 세게 끓는 듯한 소리는 운치 있게 듣는 소리고, 검은고의 낮고 높은 가락이 잘 어우러져 나는 듯한 소리는 슬퍼하면서 들은 경우다. 한지를 바른 창문이 바람에 우는 듯한 소리는 혹시 누가 왔나 하면서 들은 경우다. 그래서 요 파란 부분은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마음먹기에 따라서 소리는 달라진다. 그래서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을 비유, 열거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글쓴이의 관찰력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글쓴이의 개성이 드러난 부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네요. 그런데 이는 모두 소리를 올바로 들은 것이 아니요 다만 마음속으로 가상한 바에 따라 기가 소리를 지어낸 것일 뿐이다 라고 했어. 그래서 여기가 중요하네요. 이에 대한 위에서 이렇게 쭉 열거를 한 이유는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올바로 들은 것이 아니다. 즉 감각에 의존해서 외물에 의존해서 들은 소리다. 마음속으로 가상한 바에 따라 기가 소리를 지어낸 것일 뿐이다. 기가 소리를 지어냈다. 의인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가상한 바에 따라 생각한 바에 따라. 그래서 외물에 따라 혹은 감각에 의존해서 생각에 따라 소리를 듣는 것을 경계하고자 한다라는 작가의 주제의식을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의인법 사용됐다는 거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문단, 그러니까 여기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글쓴이의 생각이 드러난 부분인데 직접적으로 드러나진 않고 직접적으로 드러난 부분은 강물 소리는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달려있을 뿐이다. 여기 드러나 있고요. 마지막 부분에도 직접적으로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 다음 전으로 가보면 이제 현재로 넘어옵니다. 지금 나는, 그래서 현재임을 알 수 있죠. 밤중에 한 줄기의 강을 9번이나 건넜다. 이것이 바로 제목과 관련 있는 구절이죠. 글쓴이가 글을 쓰고 있는 날 경험한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어요. 요 앞에 것은 과거의 경험을 이야기한 거고요. 과거의 경험, 지난 여름에 물소리를 들은 것, 그 다음에 집에서 물소리를 들으며, 지난 여름이 아니고 몇 년 전에 물소리를 들은 경험과 지난해에 집에서 물소리를 들은 경험을 이야기했고, 이제 현재 경험, 현재 물소리를 들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강은 북쪽 국경 너머에서 흘러나와 만리장성을 돌파하고 유화와 조화, 황화, 진천 등 여러 강들과 합류하여 미룬성 아래를 지나면 백하가 단다. 나는 어제 백하를 건넜는데 백하가 바로 이 강의 하류였다. 그러면 현재 화자는 어디에 있는 거요? 백하의 상류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화자가 이 글을 언제 지었다고요? 지금 현재 시점으로 쓰고 있는데, 이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열하일기를 썼죠. 열하일기는 청나라를 사신으로 파견되어서 기행하면서 쓴 기행문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 일부가 이거 일야구도하기라는 것임을 알 수 있네요. 자, 그 다음 나는 어제
백화를 건넜는데 백화가 바로 이 강의 상류였다. 그래서 현재는 어디에 있는 거야? 백화의 상류에 있는 것이고 어제 백화의 하류로 건넌 거예요. 그래서 이 백화의 하류에서 경험한 일을 지금부터 보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일이 되겠죠. 내가 처음 요동에 들어섰을 때 바야흐로 한여름이라서 떼약볕 속을 가는데 과거의 경험, 처음에 강을 건널 때 갑자기 큰 강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시뻘건 물결이 산더미같이 일어나 끝이 보이지 않았다. 이는 아마 천리 넘어 먼 지역에 폭우가 내린 때문일 것이다. 여기서 과거의 경험이 바로 어제 일이 되는 거예요. 강물을 건널 적에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쳐들고 하늘을 보았대요. 강물 건너는데 떼약볕이 내리쬐고 있으니까 낮이겠죠. 나는 그 사람들이 고개를 쳐들고 하늘을 향해 속으로 기도를 드리는가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한참 있다가 안 사실이지만 강을 건너는 사람이 물을 보면 물이 소용돌이치고 용솟음치니 몸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듯하고 눈길은 물살을 따라 흘러가는 듯하여 곧 어지럼증이 나서 물에 빠지게 돼. 즉 두려움이 있게 돼. 강물을 보면 그래서 저 사람들이 고개를 쳐든 것은 하늘에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물을 외면하고 보지 않으려는 것일 뿐이야. 물을 보지 않으려는 이유는 곧 뭐예요? 어지럼증이 나서 물에 빠지게 되는 두려움 때문에 물을 보지 않고 하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필자는 하늘에다 기도를 드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또한 잠깐 새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판인데 어느 겨울에 속으로 목숨을 빌었겠는가 서리를 통해서 상황이 매우 위태로웠기 때문에 기도를 드릴 짬이 없었다는 거죠. 즉 사람들은 물을 보며 어지럼증이 나서 강물에 빠질까 두려워 하늘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 상황 잠깐 사이에 그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겨울에 목숨을 빌었겠는가 서리법을 통해서 글쓴이 주장을 강조하고 있고, 이럴 때 쓰는 사자성어 뭐 있어요? 명제명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또 하나 위기일발이라는 한자성어를 쓸 수 있겠네요. 자, 이와 같이 위태로운데도 광물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외물에 의존하기 때문이죠. 낮이기 때문에 소리보다는 시각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동별판이 평평하고 드넓기 때문에 강물이 거세게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다 라고 모두들 말했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통념,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죠. 왜? 낮에는 눈에 보이는 것, 즉 외물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청각보다는. 그런데 이는 강에 대해 잘 모르고 한 말이다. 요하가 소리를 내지 않은 적이 없죠. 강물 소리는 늘 나는 걸 거예요. 그런데 단지 밤중에 건너지 않아서 그랬을 뿐이다. 즉 시각이 청각을 덮어버린 거예요. 낮에는 물을 살펴볼 수 있는 까닭에 시각에 의존한 거죠. 눈이 오로지 위태로운데 쏠리어 한창 벌벌 떨면서 두 눈이 있음을 도리어 우환으로 여기는 터에 또 어디서 소리가 들렸겠는가? 들리지 않았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외물에 의존해서 대상을 판단하기 때문에 이 외물은 감각에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각보다는 낮에는 시각에 의존했을 것이다. 낮에는 그러니까 시각에 의존해. 이 시각이 뭐야? 두려움을 유발하죠. 시각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일 때고, 그럼 만약에 밤에 강을 건넌다면 눈에 보이지 않죠. 껌껌하니까 그래서 청각에 의존해서 두려움을 느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나는 밤중에 강을 건너기에 눈으로는 위태로움을 살펴보지 못하니 위태로움이 오로지 듣는데 청각에 쏠려 기로 인해 한창 벌벌 떨면서 걱정을 금할 수가 없었다. 이게 이제 어제 있었던 일이죠. 자, 따라서 낮에는 시각에 의존하여 두려움을 느끼고 밤에는 청각에 의존하여 두려움을 느낀다. 두 가지의 공통점은 외물에 의존한다는 거죠. 즉 감각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감각에 의존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었다라고 말해요. 자, 이 경험을 통해서 나는 현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나는 마침내 이제 도를 깨달았도다. 마음을 차분히 다스린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나는 마침내가 현재 어디와 이어진 거냐, 여기와 이어진 거죠. 지금 나는 밤에 9번이나 강을 건넜다, 하루였다, 여기 끝난 다음에 깨달음, 현재가 되는 거예요. 나는 마침내 도를 깨달았다. 뭘 깨달았어요? 이렇게 외모에 의존하면 본질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겠죠. 마음을 차분히 다스린 사람에게는, 즉 외물에 의존하지 않으면 귀와 눈이 누를 끼치지 못해. 즉 감각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마음을 차분히 다스린 사람, 외물에 의존하지 않는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귀와 눈이 누를 끼치지 않는다. 그렇지만 제 귀와 눈만 믿는 사람, 즉 외물에 의존하는 사람은 보고 듣는 것이 자세하면 자세할수록 병폐가 된다. 외물에 의존하면 두려움이 커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글쓴이의 깨달음, 즉 주제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귀와 눈을 믿는 것은, 즉 외모에 현혹되는 것을 경계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주제가 되어 이 부분에서 독특하고 개성적인 글쓴이의 사고방식, 그러니까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서 독특한 깨달음을 얻었죠. 그래서 독특하고 개성적인 글쓴이의 사고방식, 이게 바로 수필의 특징인 거죠. 을 알 수 있고요. 방금 한 경험, 내 마부가 말에게 발을 밟혔으므로 뒤따라오는 수레에 그를 태우고, 그러고 나서 말의 굴레를 풀어주고 말을 강물에 둥둥 뜨게 한 채로 두 무릎을 바짝고 그리고 발을 모두어 발 안장에 끼어 앉았다. 어떤 상황이에요? 자, 자기가 말 위에 앉은 상황인데 말의 등에 다리를 쫙 붙이고 앉은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한번 추락했다 하면 바로 강이죠. 강물로 빠지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웠겠죠. 그런데 나는 강을 대지처럼 여기고, 강을 내 옷처럼 여기고, 강을 내 몸처럼 여기고, 강을 내 성정처럼 여겼다. 뭐뭐처럼 여기고, 뭐뭐처럼 여기고, 일단 표현법을 보면 나열 있고요, 대구 있고요, 지교 있네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에요? 화자가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강을 땅처럼 생각하고, 강을 내 옷처럼 생각하고, 강을 내 몸처럼 생각하고, 강을 내 마음처럼, 나의 심성처럼 생각하였더니 라고 했어요. 그러면 강을, 이 두려움의 대상을, 마음을 고쳐먹은 거죠.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편안하게 여겼다. 즉 마음을 다스렸다 라는 얘기죠. 마음을 다스리니 그리하여 마음속으로 한번 추락할 것을 각오하자. 마음을 다스리니 나의 귓 속에 마침내 강물 소리가 없어졌다. 두려움이 없어졌다. 그러니
그리고 무려 9번이나 강을 건너는데도, 자, 이런 상태에서 9번이나 강을 건넜는데도 아무 걱정이 없어. 그러니까 마음을 잘 다스렸더니 외물이 마음에 누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마치 안석 위에 앉거나 누워서 지내는 듯 하였다. 또 직유법이네요. 안석 위에 앉았다. 안석은 편안한 자리예요. 편안한 자리에 앉아 있거나 누워서 지내는 것처럼 마음을 편안하게 해서 두려움이 없었다. 강을 9번 건너옴에도 불구하고. 이게 바로 글쓴이의 깨달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위에서 어젯밤에 강을 건널 때는 어땠어요? 벌벌 떨면서 밤에 강을 건너니까 청각에 의존하여, 외물에 의존하여 두려움이 컸죠. 그런데 지금 오늘 깨닫고 나서 강을 9번 건넜는데 전혀 두려움이 없었다. 이렇게 본다면 글쓴이는 깨달은 바를 바로 생활에 적용하는 적극적인 실천적인 인물이라 볼 수 있네요. 자, 이러고 나서 이제 옛적에 우임금이 강을 건너는데 황룡이 배를 등에 업는 바람에 몹시 위험하였다. 그러나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한 판단이 먼저 마음속에 분명해지자, 즉 마음을 다스리자. 용이든 도마뱀이든 그의 앞에는 대소를 논할 바가 없었다. 대소를 논할 바가 없었다. 이유가 없었다. 즉 두려움을 느낄 이유가 없었다.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 라고 말하면서 우임금의 일화, 즉 고사를 인용해서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네요. 고사를 사례로 들어서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나요? 옛날에 우임금도 강을 건널 때 황룡이 배 밑에 있었어요. 그럼 엄청 두려웠겠죠. 그런데 마음을 다스리니까 아무 일이 되지 않았다.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 소리와 빛깔은 뭐가 되겠어요? 외물이 되겠죠. 나의 외부에 있는 사물이다. 이러한 외부의 사물이 항상 귀와 눈에 누를 끼쳐서, 즉 외물에 의존하여서 사람이 올바르게 보고 듣는 것을 이와 같이 그르치게 한다. 그러니까 외물에 의존하면 사물의 본질을 깨달을 수 없다. 외물에 의존하면 사물의 본질을 알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강을 건너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할 뿐만 아니라 보고 듣는 것이 수시로 병폐가 됨에랴. 병폐가 됨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외물에 의존하지 말고 본질을 파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강을 건너는 것보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훨씬 더 많은 일을 겪을 것이기 때문에 외물에 의존하게 되면 그만큼 병폐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외물에 의존하지 말고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강물을 건너면서 얻은 깨달음이 인생에 대한 도로 확장되었다. 다른 말로 자신의 경험을 올바른 인생을 사는 방법으로 확장하였다. 즉 올바른 인생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깨달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장차 나의 산중으로 돌아가 대문 앞에 계곡의 물소리를 다시 들으며 이와 같은 깨달음을 검증하고 아울러 처신에 능란하여 제 귀와 눈의 총명함만 믿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겠다는 거죠. 이 글을 쓰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 귀와 눈의 총명함만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외물에 의존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이기적인 사람이 될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 또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 또 편견을 가진 사람.
또 교만한 사람이 될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경고한대요. 뭘 경고해요? 외모에 의존하면 대상의 본질을 파악할 수 없다는 걸 경고하겠죠. 이게 바로 주제. 그래서 주제는 두 개였어요. 외모에 의존하면 대상의 본질을 파악할 수 없다. 마음먹기에 따라서 대상은 달리 느낄 수 있다. 또 감각에 의존하면 본질을 파악할 수 없다. 또 현상에 집착하면 사물의 본질을 파악할 수 없다. 또 외모에 의존하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며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이며 편견을 가진 사람이며 교활한 사람이다. 따라서 외모에 의존하지 말고 대상의 본질을 파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글쓴이가 독자에게 바라는, 독자에게 충고하고자 하는, 경계하고자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전수필, 한문수필, 기행수필이죠. 그 다음에 체험적이고 분석적이고 교훈적이고 설득적인 내용을 다뤘어요. 경험은 하룻밤의 경험과 더불어 과거의 경험을 다 경험의 공통점은 물소리죠. 이거를 통해서 깨달은 바, 오늘 깨달았어요. 오늘 깨달은 바 이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글쓴이의 개성이 드러나는 수필 이리하고도하기 학습해 보았습니다. 앞에서 맨 처음에 이야기한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교술갈래에 해당하는 거 뭐라고요? 이 수필뿐만 아니라 가전체 소설, 악장도 수필에 해당한다는 것. 그 다음에 얘는 그죠 분석적이에요. 뭘 분석해서 물소리를 분석했죠. 그 다음에 설득적이에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성찰하는 글이고요. 대상의 물소리를 구체적으로 보여줬어요. 생생하게 보여줬죠. 다양한 비유와 감각적 묘사를 통해서 우임금의 고사를 인용해서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고요. 주제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구성은 역순행적, 현재, 어느 여름, 지난 여름, 현재, 어제, 현재로 이어진다는 거. 자, 그래서 글을 쓰는 시점은 현재입니다. 현재. 자, 대상은 물소리 하나예요. 그런데 경험은 여러 개죠. 경험을 통해 깨달은 바를 실천하는 적극적인 삶을 사는 글쓴이입니다. 깨달은 바를 일반화했어요. 그래서 물소리를 통해서 깨달은 바를 어떻게 일반화했죠? 올바른 삶으로 일반화했어요. 올바른 삶이란 외모에 의존하지 않는 삶이죠. 그래서 인생에서 올바른 삶을 살 것을 권유하면서 이야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